돼 있는데 잠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인터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이 또 길어질 것이 걱정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 시인을 잘 모릅니다. 예술가들 다 그렇습니다. 문학과, 미술 또는 문학과 또 다른 조가이나 모든 분야에 우리가 알만한 분들은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고 특히 문인들도 경남문학관에 있습니다만 외부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강의하지 지역 사람 강의 그렇게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어떤 작품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사실은 내가 얼마나 공부했느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덕수 문학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지역 문인들을 모시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획 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지역문학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하실 서희록 시인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옷 잘 입고 어디 열심히 다니고 이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시적을 쓰는가 제대로 마음먹고 읽어본 적 없을 겁니다. 또 세워놓고 이 양반이 문학에 어느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마이크가 꺼버립니다. 그래도 제가 할 이야기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서희록 시인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사실은 서희록 시인은 마동문학도 하는 셈이고 동시조 추천을 받았으니까 또 시조문학을 우리 곁에서 많이 권유도 하고 안 쓰려고 도망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시조 서울에서 사실은 우리 시조단에서 굉장히 근위 있는 상 중에 중앙시조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람 시조문학상이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주관하는 상입니다. 그 상도 받았고 이번에 그 울산에 최연배 선생을 기념하는 매솔 시조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서희록 시인은 해입니다. 어쨌건 사려문학상도 받았고 아까 그 상패 어쩌고 하는데 그 상도 뭡니까? 남명문학 아동문학상이죠. 받았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 못하겠는데 그런 상을 받은 올해 집중적으로 서희록 시를 조명하는 그런 해 같습니다. 좀 음성으로 낸 시집도 지금 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진해에서 아마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때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서희록 시는 어떤 작품 쓰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온건한 페미니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겁날 정도로 그걸 강조하고 그거 이점하고 이래서 막 까발립니다. 그게 과연 아름다운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 섬찟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서희록 시인은 온건한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시를 쓸 때 많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서정 씨가 제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사랑을 옹호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서정선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시인이 어떤 시인가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자세히 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낭송 시간이 잠시 있겠습니다. 지금 경남문인협회장님으로 계시는 민창웅 협회장님의 시를 초대합니다. 제목은 AI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창웅입니다. 저 앞에 그 맑은 내일에서 술을 이렇게 놓고 한 병씩 가져가면 그 다음에 시를 써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요. 작년에 한 병을 가져갔습니다.
못 썼습니다. 올 초에 한 병을 또 주면서 꼭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또 가져갔는데 또 못 썼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용걸 쌤 하셨을 때 와가지고 제가 또 가져갔습니다. 이래서 너무 이 숙제를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걸 마지막 다음 달에 뭐 사화집 나온다고 이제 마지막 신앙송이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AI 준입니다. AI 주라고 잡았습니다. AI에다가 술주자 인공지능을 뜻한데 사대부 종손이 졸면서 참내하다 7살 나이에 처음 마신 음복중 꿈속에서 원숭이 손에 납치되어 계곡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에 쌓여있다. 축축한 낙엽에 늘어져 있는 이른 봄의 햇빛 먼 후 달의 열매에 취해 빛빛 오묘한 달콤함으로 머리를 싸매던 미각의 마법이 풀리면서 깨질 듯한 머리 쭈뼛쭈뼛 세우니 꾸두밥에 누룩이 섞이는 이스트의 비밀 7살의 예리한 눈으로 찾아내고 뽀글뽀글 거품 냄새에 아침이 깬다. 갑자기 사슴과 다투던 일이 생각나서 눈속을 헤치고 거기에 갔었다고 천기를 누설하는 원숭이 물러서지 않는 더위와 이불에 꽁꽁 쌓여 할머니 어머니 손맛의 동이 속에서 추석은 세상을 향해 도포자락 흔들었다. 자시에 석잔 올리던 그날 밤 늘 그 석잔 때문에 몸서리 치던 날 잔은 부딪혀야 하고 비밀은 열려야 한다나 얼굴은 붉어지고 있다. 용수에서 길어올린 맑은 술 호리병에 담고 물 부어 동이 휘휘저 두 손으로 짜면 원숭이가 뛰어다니던 무지개 언덕이 된다. 편안하게 쉬어가는 곳이 될 거라고 편안한 사람 기다리는 곳이 될 거라고 몽롱함 깨도록 밤새 글 읽는 사대부역 종갓집 대문 활짝 여소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청중이 많을수록 제 강의를 하는 게 재미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 계시니까 이상하게 떨리네요. 이런 적은 없었는데 청중이 많을수록 감정이 많을수록 힘이 나는 법인데 오늘은 너무 제가 처음 다 아는 사람들이 막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니까 과연 오늘 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들을 것도 없는 제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너무 고마운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저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몇 분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사문인협회나 아까 낭송을 하신 경남문인협회 민창호 회장님도 계셨고 또 경남시인협회 안하수 스님도 와 계시고 우리 저 지리사 함장에서 쫓아오신 김윤승 지리사 문화관장님도 계시고 또 북천 하동 북천에서 오신 이동배 아동문학회 회장님 그리고 노갑선 수필가 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회 회장님도 계십니다. 이창규 스님.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372 지구 맞죠? 맞습니까? 총재님. 국제로타리 372 지구 전 총재 김석권 총재님도 오셨고, 그리고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창원시 문화상 수상자의 그 오창석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양 김주석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주석 선생님 따님도 여기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흔히 쓰지 않는 분이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서양화가 서미자, 저하고 종신대 억수로 친합니다. 서미자 화가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믿어주고 또 뒤에서 해주는 우리 친구 전대희도 왔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동문학가 김재순 씨도 오셨고, 뭐 소개하실 분이 너무 많네요. 조재영 선생님 항상 그 마산문학관에 학예사로 계시는 조재영 선생님도 이렇게 오셔서 또 촬영을 하시고, 고성문협회 100일장 뭐 행사 등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신 백영현 회장님, 또 손순남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산문인협회 선생님들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남시도시민회 회원들도 감사하고, 한국문인협회 시도문과 회장님 성도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타이틀을 거창하게 이렇게 현대 시도에서 리얼리티 획득을 위한 노력이라 했지만, 사실 그냥 제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어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이 문학이라는 그런 분야보다는 저쪽에 잘 안 보이네. 이거 조금 더 보이니까 제가 안 보이네. 저는 문학이라는 이런 영역보다는 사실 그 외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합창단 두 분도 오셨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노래 부르는데도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산에도 막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고, 그래서 문학에 전념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제 꾸지람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문학을 만나게 되었느냐, 정말 운명처럼 만난 문학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세계문학 전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뭐 24권인가 이랬는데 그 전집을 읽으면서 초등학교 꿈을 키웠고요. 중학교 가서는 제가 교지에 아마 1년마다 교지에 작품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 나오는 교지에다가 작품을 제가 출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선배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그때가 67년도였습니다. 67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도서문학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문학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는 마산고등학교 학생하고 마산여고 학생하고 문학 서클인데 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저를 오라 합니까? 하니까 아마 중학교 교지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뭐 선배님들이 한 서너 명 와가지고 다 우격다짐을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게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 가서도 저는 방송에 굉장히 생각이 많이 가 있었고, 방송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MBC 그 무학산의 개부장이 하는 그 프로에 그 이제 좀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프로에 같이 함께 할 거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뭐 노래는 제가 늘상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었지 글쓰는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서 제가 도서문학 동인회 회원으로서 아마 문학의 첫 발을 디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산고등학교는 신상철 선생님이라고 후에 경남대 교수님을 하셨고, 그리고 경남문협 회장으로서 오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도교사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여고에서는
마고 남학생이 찾아와서 교장실까지 들어갔지만은 교장 선생님보다는 문해를 담당하고 계셨던 김교한 선생님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받지 못한 불법 이제 그 문학서클이라고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문학의 밤을 하고 시화전을 하고 그리고 독후감 발표대회 100일장 뭐 여러 행사를 해집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산에 있는 인근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이랬던 단체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모여서 한 번씩 모여서 문학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도서문학 동인 중에서 마고에서는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글 쓰는 사람 지금 몇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교수 뭐 또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 다 가버리고 이랬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면 문학 활동이라고 한 것이 그때가 최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무용하다가 이제 교사로서 발령을 받았는데 함화군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산으로 들어오려면은 선생님들이 좀 더 점수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점수를 따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경남 교원 예능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사들 대상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어떤 거였나 하면은 한글 시조 100일장 그리고 뭐 한국화, 문인화, 그리고 한글 서예, 한자 서예, 그리고 국악, 또 국악 악기, 한국 무용 이렇게 처음 다 우리나라 것으로 영역이 한 17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돈도 들어야 되고 노력도 들어야 되는데 시조 100일장 서기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편 한자로만 들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시조 시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업 중에 한 번씩 들어 그 시조 작품을 이제 읽어주셨던 생각이 나서 제가 그게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제가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산에 들어와서 있는데 여기 계시는 한국시도시인협회 이사장님 이유물 이사장님께서 남해에서 근무하시다가 마산으로 정근을 오시게 되었고 제 고등학교 1학년 그 시조시인 선생님은 마산교육청 항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노산 연상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곳에 시조가 이 보급이 안 되고 이 시조가 뿌리내리지 못한 이 현상을 좀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장립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마포 시조문학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등단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5, 6명 정도 등단하시고 나머지는 경남 교원 예능 경진대 시조 100일장에 된 사람들을 또 한 17명 이래가지고 마포 시조문학회를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2년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이 뭐 글을 쓰는 데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관심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음악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활동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 합창지도 밤에는 또 마산시내 어머니 합창단을 만들어서 서울 새마을 경연대회도 나가고 이런 쪽이 심취하고 있는데 또 이 문학 쪽에 가다 보니까 문학에 대해서 별 그렇게 취미를 가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시조문학회가 경남에 있는 이제 마산을 떠나서 경남에 있는 시조 시인들까지 확대 개편하면서 경남시조 시인협회 이렇게 이름이 확대 개편되고 제가 거기서 국장을 한 7, 8년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그냥 그래 있어가 되겠느냐 등단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뭐 별 등단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뭐 시인이 뭐 내가 갈 길도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1989년도에 제가 작품을 이제 신문사에 한번 보내봤는데 저는 그 당시는 신춘문예가 등단의 기회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춘문예만
겨냥을 했었는데 89년도에 경향신문에서 그 당시 경향신문에서 최종은 아니고 종심에 올라간 사람 한 5명을 들었는데 거기 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 봐라 그러면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이듬해에 뭐 어찌 하다가 보니까 경남신문 신춘문예로 제가 당선이 되어서 저도 시조 시인이라는 이름을 그때에 달게 됐습니다. 그게 1990년도입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2005년도 경남 시조 시인협회 회장을 했고 그리고 2015년에 마산 문인협회 회장 겸해서 한국 시조 시인협회 부의사장을 했고 2017년도 오늘의 시조 시인회의 부의장 그리고 2018년도부터 4년간을 경남문학관 여성으로서는 처음 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뭐 시인이 아니라 해도 또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이래 불러주게 되어서 제가 정말 운명처럼 시조 시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학사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그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채 1호 여성 장학사로 교육 현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라는 것이 학교 행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맡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성격이 뭐 좀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해도 뭐 그냥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제 그 부담에 그냥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조 시인으로서 작품도 써야 되고 또 칼럼도 뭐 들어오고 작품도 내라 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정신이 멍멍하게 해가지고 장학사라는 것은 정량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또 이 문학이라는 것은 정성적인 일을 생각해야만 작품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 글이라는 게 문학이라는 게 제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이 고통이 지랄이고 뭐 희열이라 보람이 3할 정도 되었다고 할까. 그래서 글을 쓰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걸 중간에서 쉬지 않고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옴으로써 지금 저에게 붙여진 이 타이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서게 된 이 영광 이런 것들은 모두 제가 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문학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제가 함께 제가 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같이 가야 할 영원한 동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등단 35년째인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책은 6권 발간했습니다. 그럼 뭐 한 6년 만에 한 권 정도 될까 말까인데 제일 첫 그 시조집이 영화 스케치라는 작품인데 2003년도에 그러니까 등단하고 13년이 지나서야 책을 한 권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등단하고 2년 만에도 내고 3년 만에도 내는데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신인의 작품이라고 하기는 너무 올드한 그런 작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이 작품으로 해서 한국 시조 시인협회 상을 제가 또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2013년도에 제가 교육 현장에서 늘상 대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해맑은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정통 그 시조를 갖다가 주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동시조 지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동시조를 쓰게 되었고 또 아동문학과 그 1990년도 아동문학연구라는 데로 제가 등단을 해서 아동문학에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3년이 지난 2013년도에 숲에서 맞는 바람 그리고 동시에 그 그늘의 문이라는 시조집을 함께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임을 처음 해서 이런 책을 두 권을 냈는데 이것도 참 운이 따라서 경남 아동문학상도 받게 되고 그늘의 문이는 김달진 창원문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5년도에 그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가람 시도문학상이 있었는데 그쪽에 제가 당선 작품이 병산 우체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고 난 다음 해에 현대 시도 백인선을 해가지고 100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신선 그 자기 작품을 써내가 50편을 써내가지고 시리즈로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책 제목을 병산 우체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산 우체국으로서 또 가람시도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고 난 후에 2020년도에 그 하이힐이라는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5번째 책인데요. 이 하이힐 안에 있는 그 모죽이라는 작품으로 노산시도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펴낸 책이 크루아상이 읽는 시간입니다. 이 작품은 그 올해 여기 크루아상이 읽는 시간 안에 들어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루아상이 읽는 시간 와이셔츠를 대르며 뭐 이런 그런 작품으로 제가 제9회 외설시도 문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작품을 썼는데 그보다도 훨씬 몇십 배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상을 자꾸 받고 보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남 안 보는 데서는 많이 웃지요. 그렇게 제가 작품을 한 6권쯤 이제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동시도집을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직 출간할 형편은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 뭐 제가 작품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만은 계속 작품을 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지네요. 그다음 제 작품 뭐 3개라는 그렇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좀 쓴 작품을 좀 분류를 한번 해보면 뭐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또 뭐 사회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을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작품을 보면 제가 어떤 것을 노래를 해왔을까 35년 동안 그걸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개인적인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작품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어머니라는 작품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살아온 것을 뭐 이렇게 내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살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환이 참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2번 모셨는데 한 분은 제가 태어나서 8살까지 같이 살았던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9살부터 지난해까지 같이 살았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2 어머니를 제가 모시면서 뭐 이래저래한 사연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어머니들이 모두 한 분은 93살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난해 9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함께 살은 인연도 굉장히 많고 또 사연도 많지만 이 어머니들이 그 살아계실 때 94살까지 사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늘 병원에 가셨다가 또 퇴원에 오시고 저는 또 바깥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머니를 뭐 2분을 한 자리에 모시지는 않았지만 각자 다른 곳에 어머니를 두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머니들을 보살피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 이런 점에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을 간호를 하면서 그냥 깨어나셨다가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 준비하십시오. 이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시까지 숨이 목까지 딱 차다가 진짜 소설까지 12시 땡땡 하고 나니까 숨을 확 풀면서 또 살아나셔서 1년 사시고 또 한번 제가 출장을 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임종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입원을 시키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막 달려왔더니 또 그날 밤에 또 다른 어머니도 또 깨어나시고 이래가지고 참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몇 장면을 계속 보다가 제가 어머니라는 시를 쓰기도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라는 관한 작품들이 굉장히 제가 이걸 잘 못 쓰나 봐요. 잘 안 넘어간다 어떡해. 관장님 잘 넘어가는데 왜 이러지? 왜 그래요? 그거를 누를까요? 네. 엔터하겠습니다. 그 이제 어머니라는 그 작품으로 해서 얻은 작품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작품 중에서 거기서도 뭐 엄마는 하는 이런 작품도 있고 눈물 뭐 니는 알기다 뭐 그런 작품도 있고 밥을 막 이래 드시는 걸 보고 적은 것도 있고 또 엄마라는 말 이런 것도 엄마에 대한 작품이고 바람이 부는 말 뭐 기타 등등 어머니에 대해서 적은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어머니보다 또 다른 것으로는 가족이나 그리고 뭐 자연, 바다, 파도, 바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들어가고요. 또 노래에 대한 작품, 또 책에 대한 작품, 뭐 또 시작,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개인 문제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작품을 한 2편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군살 뺀 고목 등글 같은 불면 날아갈 듯한 지문도 지워진 생 이제 그만 내려요. 낯이 선 결별의 뒤란 어둠이 될지라도 밤마다 가랑가랑 정막의 행간에서 또 다른 새벽 위에 기도하기보다는 지상에 얽힌 매듭을 이제 그만 풀어요. 들어는 꽃이었고 모시 같은 삶이었던 한 생의 일기들을 깨알같이 새길 테니 어머니 당신의 탯줄 내 안으로 드십시오. 네. 정말 그 숨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당신을 낳은 그런 그냥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그 고통을 제가 대신 감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은 작품입니다. 또 한 작품을 소개하죠. 이거는 우리 하순이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래. 소량 짙은 어머니의 방. 어머니의 방 서의로 소량 짙은 녹차 한 잔 앞에 두고 앉아봐도 하늘길 덧없는지 그 동공 너무 깊이 가슴에 대못 하나를 오늘도 다시 박다. 깃털보다 가벼운 몸뚱이를 돌려놓고 계신 시뻘 같은 기저귀를 간 시간. 미명의 악기 소리가 눈물샘을
감사. 우리 하수리 시인이 제 대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도 한 번쯤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래 싶은 생각입니다. 뭐 작품을 대충 보면은 어떤 건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머니의 작품이 뭐 들으라 하면은 여기서 아직 한 20편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2편만 들겠습니다. 3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애불러 가는 것도 내게 부여된 목, 바람 부는 절벽도 내게 부여된 길, 그 운명, 그 믿음으로 내가 나를 끌고 간다. 안아주 선생님 울지 마세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제가 좀 많이 선작하고 있는 작품은 현실 세계에 대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어떤 은유적인 그런 작품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작품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마 그쪽으로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좀 부족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작품 중에서도 현실적인 작품도 있고 그리고 서정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현실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있는지 현실 문제를 제가 끄집어내어서 거기다가 그걸 질문을 하고 제 스스로 그리고 해석을 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현실적인 시 중에서는 여러 편이 많지만은 여기서 들어본 군산은 왜 썼을 것 같습니까? 군산 어떤 작품을 썼을까? 군산은 2018년 군산의 5월 말에 군산의 GM이라는 공장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컥, 제목이 울컥인데 45살 된 장가도 못간 노총각이 용접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작품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은 비는 내리고 하염없이 내리고 이것도 어느 조선소가 표비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 수거함 위에서 어느 산업 기사가 신었던 해진 운동화 그리고 해진 작업복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백수일기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무 한 일 없이 먹는 사각김밥 하루를 견디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고요. 소금꽃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가장 어려운 너무나 힘든 그 모습 짐을 진 등 뒤에는 소금꽃이 피어있는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작품 되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그 현상 이런 걸 보고 제가 체득화된 시어를 가지고 지은 글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면 저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서민들이 희망이 별 없다 아닙니까? 무엇을 희망으로 삼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가슴에 복권 하나만 되면 내가 집도 사고 애 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희망으로 5,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사는 겁니다. 그 서민들의 희망을 적은 작품이고요. 달리다 봄은 마산의 서성동에 있던 집성촌 거기에 있는 그 여인들의 삶을 적은 작품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품 모두가 다 현실 정말 이 지상에 널려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품 한 3편을 제가 뽑아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많았죠. 88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발전하면서 산업이 막 발달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3D 직종 사람들은 별로 취직을 안 하려 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은 외국에 있는 견습생을 데려온다든지 외국인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깔리게 되었죠. 아주 힘든 일은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곳에.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들어온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좀 안 좋지만은 좀 박해를 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월급도 밀려놓고 이런 사람들 아주 대하기를 좀 막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또 더 많은 임금을 받기도 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 당시에 쓴 작품입니다. 니나라는 것은 니나는 물론 가명이고요. 외국인 노동자 니나를 보고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니나 천근 무게의 신발 끌고 한국에 온 소녀 니나 비스켓처럼 바스러진 육신보다 더 슬픈 근 열 식구 생계를 위한 칼끝 같은 시간의 압박 축축한 지하에서 죽도록 일하고도 손에 쥐는 건 겨우 몇 장의 지폐뿐 그것도 몇 달을 걸러 인심 쓰듯 던져준 그리움에 서러움에 야유어간 육신들 뼈마디 마디마다 피멍 바람 파고들지만 비명도 독에 겹다고 가슴 깊이 무더운 밤 날 세운 결핵균 끝내 활화산되어 생소를 가지 꺾이듯 명줄 놔버렸다. 길 떠날 노자도 없이 식어버린 니나요. 한 소녀가 자기 그 집에 남아있는 외국이죠. 한 10명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 소녀가 한국에 와가지고 끝내 따뜻한 인권 대접도 한번 못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쓰러져가 버린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쓴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시조로서 쓴 것은 첫 작품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마침 이 작품이 또 경남시조문학상을 받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임 회장님 너무 멀어서 한번 읽어볼래요? 이랬어서 쟤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분위기 서희도 주전자에 백도씨의 물이 끓고 있고 나는 미열을 앓고 밖에는 눈이 내린다. 말 못할 두려움 같은 눈이 계속 내린다. 불안은 바이러스처럼 거리를 돌아다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세계는 어둠을 걸치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럼 또 있나요? 네. 그 수필을 쓰시는 우리 회장님, 이 작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때 같습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 잠시. 우리 총재님, 좀 생각이 들어요. 저 비문학인한테 이런 어려운 질문 많이
비문학이니까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선생님 듣고만 있습니다. 뭘 좀 서산합니다. 뭐라 그럴까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느낌. 네. 아까 군산을 말씀하셨는데 데모하다가 집 떠나고 난 뒤 황량한 그런 산업 현장 그런 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문학입니다 하는데 분위기를 잘 읽어내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2000년도에 우리나라를 완전 초토화시킨 그 바이러스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코로나.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 사회가 적막하고 뭐 상점은 문을 닫고 그냥 생활은 피폐해지고 그냥 온갖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고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을 너무 잘하시네. 네. 그다음 작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혹시 자신에서 한번 읽어보실 분 있습니까? 아, 예, 선생님. 떠도는 섬 서이로 밤늦도록 우러대는 매미소리 자장가 삼아 신문지 한 장 뒤로 얼굴마저 숨은 산 마르고 굽은 생이가 뼛속까지 다 보인다. 가족은 어디 두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걸까? 한때는 우리였고 한때는 집이었던 쓸쓸한 난파선 하나 섬이 되어 떠였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되고. 아마 이렇게 멀리 어디 일하러 갔어. 네, 그렇죠. 그 집을 두고 그런 한 사내의 아픔이랄까. 가족을 두고 온.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머리 탁 떠오르는 노숙자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정말 그 사회가 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때는 그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래 살다가 직장을 찾아서 도예지에 나와보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제가 그 공원 벤치에 이렇게 신문지 한 장을 들고 누워있는 어떤 남자를 제가 보고 그 현장을 보고 쓴 작품입니다. 한때는 우리였고 한때는 이 집이었던 이 사내가 난파선이 되어서 섬이 되어 떠 있다는 그런 것을 보고 적은 글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의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을 작품화하는데 좀 많은 작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 문제를 한번 거론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울돌목이 어딘지 알죠? 네네네. 명랑해전. 명랑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우선 133척을 물리쳤던 그런 그 진도와 해남의 중간에 있는 물살이 굉장히 센 그 해협이죠, 그죠? 그 울돌목을 제가 어느 날 가서 보고 그때를 생각해서 이순신 장군의 성전지 굉장히 그 머리를 잘 써서 왜군을 무찌렀던 대성을 거두었던 그 해전을 보고 쓴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단수, 시조 한 수로서 만드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울돌목 400년 긴 간극이 접혔다 펼쳐진다.
적진을 겨누고 있던 판옥선의 울음도 슬픔을 순장해 놓은 핏빛 시간이었다.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한 가족도 남북으로 갈려서 이렇게 따로 다 살고 있는 집안도 많고 한때는 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는데 어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민족 선앙당 지나면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삼촌은 북쪽 길로 아버지는 남쪽 길로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운명이었다. 네, 그 운명 하나로 인해서 지금은 뭐 북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쓴 작품입니다. 제가 작품을 자꾸 읽다 보니까 여러분 공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방송을 보고 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젓갈과 참치캔인데 한번 마음속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있나요? 그 6.25 참전용사 80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뭐 선언생활도 했다가 이것저것 도저히 할 게 없어서 몸은 아프고 또 이빨도 빠지고 밥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거 그런 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훔쳤어요. 뭘 훔쳤느냐? 젓갈은 좀 오래 놔두고 조금씩만 먹어도 되니까 젓갈하고 참치캔을 훔쳐 나오다가 그것도 딴 돈 8,000 얼마입니까? 300원 8,300원치 반찬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수갑을 차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적은 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돈을 막 뿌리대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곳에서 8,300원 때문에 수갑을 차는 일이 있어가 되겠는가. 더구나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본신을 바친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울분으로 정말 제가 이 내 손목에 수갑 팍 채워지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쓴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지나서 이제 페미니즘적 문제를 들겠습니다. 아까 이울 이사장님께서 저를 이야기할 때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건한 페미니스트는 맞아요. 우리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 이민자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또 이 엄마라는 이유 또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옛날에 연속극도 그런 거 안 있었습니까? 아들 하나를 위해서 6딸이 희생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제가 적극적인 반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막 주장하는 이런 주창자는 아닙니다. 제가 뭐 팻말을 들고 나가서 여자의 그 여자의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하고 막 외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정말 온건하게 여성으로서 이런 것을 제가 조금 작품을 꽤 많이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이라인을 그립니다. 여자들 모두 다 하는 이 아이라인을 그리는 수묵화를
여자를 그리는 듯한 그런 걸 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립니다도 썼고요. 또 마스카라, 이 눈썹을 올리는 이거는 나의 더 어떤 뚜렷한 내 의식을 내어 보인다는 그런 뜻으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지만 그 여성의 뭐라 그럴까 자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중에 하나죠. 핸드백 같은 것도 썼고 또 어떤 깃발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것은 세계를 향한 외침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 여성들이 자기의 위치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립스틱, 누구나 여자는 다 바르는 이 입술 위에 바르는 립스틱 이것 가지고도 작품을 썼죠. 온화한 봄날 같은 그런 분홍 립스틱에 대해서 제가 쓴 작품입니다. 여자라는 악기, 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도 어떤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라는 악기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결혼 반지, 결혼이라는 증표로서 손가락에 끼우는 것이 이 반지는 아름다운 구석이기도 하고 너무 넘치는 그런 구석이기도 하고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하고 내던지고 싶은 그런 짐이기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결혼 반지를 가지고 또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자에 대해서 쓴 작품이 아주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제가 펴낸 하이힐이라는 작품집에 보면 특히 이런 페미니스트쯤 이런 작품이 한 11서너 편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표제작인 하이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박정수 언니 한번 읽어주시. 비문학입니까? 보세요. 잠깐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보입니까? 어느 겨울 받아든 출생의 운명처럼 가도 높고 가파른 하이힐이 여기 있다. 찬바람 무찌르려고 찬바람 허리에 감고 세상은 목마르고 뜨거운 시절이었다. 사막이었다. 그 길을 여자 하나가 절며 걸어간다. 딸이 튼 박충류처럼 맹독의 입술을 하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죠?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까? 그럼 조금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이힐이라는 것은 여자가 신는 높은 굽 높은 구두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떤 언덕, 험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자 하나가 지금 절며 걸어가는데 이 여자가 정말 여리고 그런 여자지만 나는 기필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딸이 뜬 파충류처럼 맹독의 입술을 하고 걸어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네, 여자라는 그 작품도 하나 있습니다. 혼자 된 여자의 가게 안에 아이가 둘. 그들은 울며 웃으며 공문 수학을 하고 있다. 틈나면 눈을 맞춰 모증을 나누어 준다. 우리 엄마 모습 같은 그녀는 당당하다. 손 빠르고 눈 빠르고 계산도 빨라서 숨가쁜 하루의 일과를 빈틈없이 해내고 있다. 남편은 살아있을까? 양육비는 받았을까? 앞에 있죠. 온몸으로 걸어가는 저 여자의 가시밭길을
세상의 어떤 손길이 위무해 줄 수 있을까? 여자의 살아가는 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릴리티 학부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게 주제가 나왔지만은 그 이제 이런 작품의 그 나타낼 때 릴리티가 어떤 때 오느냐 그 체험의 진정성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접 경험 체험을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거짓이 없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그냥 나열식으로 쭉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순간과 감정의 진실성이 있을 때 진실되게 말할 때 거짓으로 말하지 진실되게 말할 때 리얼리티라는 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때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 이미지가 현실감이 훨씬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봄이 왔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따뜻함에 민들레가 고개를 든다 이게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는 게 리얼리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현실과 맞닿아 있을 때 아까 제가 현실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대인의 불안일까 소통의 단절 디지털 감수성 등 시대의 문제를 반영해 나갈 때 리얼리즘이 형성된다. 제가 현실적 문제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리얼리티를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독자와의 공감을 형성해야 된다. 독자가 자신과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상황이 나하고 비슷하구나. 정서가 낯설지 않고 정말 내 어머니의 이야기구나. 내 이웃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때 더 리얼리티 확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행가를 들으면 저 가사는 꼭 내 이야기 같다. 저 가사는 당신과 나 사이의 뭐 사랑 이야기 같다. 이런 것이 절실하게 다가올 때 더 공감하는 것처럼 독자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독자들이 저 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뭐 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과 문학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를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사장님 말씀한 것이 뭐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3편이 올라갔고 그리고 국가문화예술위원회에서 25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출판사하고 기획사하고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는 제가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사나 이런 데서 하는데 지난 받아가지고 저는 2025년 12월 6일 다음 달 6일 오후 3시에 진해 문화원 전시실하고 컨벤션홀에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따뜻한 동굴하는 오디오북을 발간합니다. 이 작품을 그냥 읽는 시대에서 지금은 또 보는 시대를 지나서 영상으로 뭐 이렇게 시조작품 같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듣는 시대로 가면서 오디오북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동시조 6편하고 그냥 작품 한 50편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북 콘서트를 이날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읽어주는 시조 유튜브 해가지고 한 10편을 유튜브로 지금 아마 곧 얼마 안 있어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플레이 ENA라는 기획사가 주관하고 이분들은 기획 전시를 굉장히 위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진해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는데 공간을 세 군데를 나누어서 한 코너는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그런 코너를 하고 중간에는 오디오를 직접 듣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좌우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입체감을 이용해서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디오북을 만드는 거기에 따라서 아마 들을 수 있는 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클릭하면은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이래서 그 책 발간하는 북 콘서트를 할 건데 뭐 그 시극 공연도 있고 또 축가도 있고 작품에 대한 해설도 있을 것이고 작가와의 또 이렇게 대담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12월 6일 오후 3시에 진해문화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은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조를 쓰시던 분이 98살로. 근데 그분은 살아계실 때 선집이나 전집을 하나 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95살까지 앞으로 할 거라는 생각만 있었지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98살이 되었지만 전화도 똑똑히 통화를 하고 밤에도 안경을 쓰지 않고 책을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시집을 한 권 발간하겠다고 그 다른 시인하고 이래 매칭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를 하면서 내가 올해는 책을 발간 못하고 내년에 할게. 그러니까 자기 책도 또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달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선집이나 전집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한 사람의 그 세계를 나타나는 뭐 선집을 하든 전집을 하든 본인이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해서 저도 저번 나이는 아니지만 마음은 매냥 젊고 싶은 사람이지만 제 나이를 의식하고 이렇게 바쁜 듯이 뭐 그냥 어떻게 달려야 질주를 한 차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달리는 저를 앞으로는 좀 멈추어서 치열함보다는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흘러가는 구름도 보고 그러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네 잠깐만요. 예. 아니 저기 진해문화원이 아니고 진해문화센터 아니에요? 네, 진해문화센터. 문화원이 돼 있었으니까. 앞에 아, 보면 진해문화센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진해문화센터. 진해문화센터는 저 바로 경남문화과 밑에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새로 짓는 새로 진 데 말고 아. 진해문화센터. 예. 진해구청 구민회관 차례입니다. 제가 뭐 좀 많이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제 작품의 세계를 수만 막 스르르 한번 훑어내리는 식으로 여러분한테 별 드릴 것